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분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상당히 겁도 납니다. 사실은 제가 프로그램 잘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4차 산업의 전문가들, 그것도 분야로 아주 중요한 전문가들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냥 일개 경제학자일 뿐이고 경제학 중에서도 국제 경제학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 중요한 행사에 또 갖다 붙이기를 기조 강연이라고 갖다 붙여놔가지고 이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본 내용 또는 전체 경제 그림 돌아가는 데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비교적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다른 주제에 비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증가율, 그 다음에 세계 무역의 증가율, 무역의 증가율을 이제 금액하고 교역량 이렇게 합친 건데, 아시는 대로 2005, 6, 7년까지 상당히 경제가 잘 나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상당히 주저앉은 뒤에 그것이 회복이 2010년, 11년 조금 이어지지만은 2010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이나 전부 떨어진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 자체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평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2010년까지는 상당히 고성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무역 증대가, 세계적인 무역 증대가 상당히 활성화했고 그런 기반 하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 시대 이후에는 완전히 좀 틀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게 글로벌 밸류체인, 그러니까 계속 제조업 생산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런 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의 산업 또는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경제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경제 구조가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도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모멘텀을 발견하는 일이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좀 나오지만 4차 산업혁명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에 초점하고 미국에 초점하고 또 각각 보는 관점에서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러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 플랫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만나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가파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매개체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자율운전, 자율자동차 얘기도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를 드라이버 없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로에서부터 그런 차량, 그리고 운전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다 연결이 돼서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정말로 이 드라이버가 없는 차량이 이 내비게이션을 받아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적인 시스템, 그럼 도로 시스템, 규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빌딩이나 그 다음에 뭐 제품이나 그 다음에 전기나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이 IoT를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랑 말 나온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증기 시스템이, 기관 시스템이 발명이 돼서 최초로 기계를 사용했을 때가 1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전기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또 대량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컨베이어로 표시되는, 어셈블리 라인으로 표시되는, 이랬을 때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 전자와 IT가 나오는 단계가 3차 산업혁명. 사실은 여기에 그림이 좀 비슷한 것처럼 저도 이 3차와 4차를 구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이걸 굳이 그러면 3차에서 4차로 옮겨가느냐.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때의 전자나 자동화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 공장이면 공장을 예를 들면 일부분이 자동화되는 그런 단계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IoT를 통해 가지고 또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를 표시를 하면은 18세기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0세기 이제 한창 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전자, IT라는 말들, 이게 이제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기도 그런 연배가 많지만 이 공과대학 이 계통을 보면은, 그냥 그 전에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데가 아주 상당히 중심이 됐다가 이때를 전후해 가지고 이제 전자공학과가 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면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이 정보통신 또는 제어계측 이런 쪽을 완전히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만드는 정도로 달라지는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특징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옮겨가는데 200년, 150년, 200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 2, 3차를 넘어가는데 불과 한 20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200년에 걸쳐서 했던 산업혁명의 길을 우리는 3차 산업까지 넘어가는데 20년, 25년, 30년 남짓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져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뒤에 얘기하는 독일이나 일본에 틀림이 없는데, 이 1, 2, 3차의 경험을 갖다가 유추해서 본다 같으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이때의 이 기간을 단축한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대 섞인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KDI의 김지은 박사가 쓴 슬라이드를 제가 그냥 차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4차 산업 혁명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아까 임정영 위원장께서 상당히 금융 분야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독일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IT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 이제 기계공학과, 기계과가 자동차의 전공 과목이 되지만, 요즘은 전자 엑시비션에 가면은 제일 많이 출품되는 제품이 자동차라고 하고, 실제로 자동차의 부가가치 중에 상당 부분이
기계 쪽이 아니라 IT 쪽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 예를 들었지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지금 해운 산업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선, 해운, 항공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적응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다른 나라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도 수출할 수 있는 부분,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헬스에 해당하는 의료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종영 위원장께서도 이제 역기능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 또는 걱정이라기보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고용에 관한 문제. 이제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걱정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주 고급 전문 기술 인력들이 많은데 뭐 농담 삼아 걱정하는 얘기 많이 들죠. 변호사들도 앞으로 그러면 변호사 다 변론문 같은 거 다 인공지능이 쓰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신문 기사는 요새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기사 같은 거는 스포츠는 기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옛날 같으면 뭐 분패, 뭐 쾌승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스포츠 데이터만 갖다 넣어주면은 인공지능에서 훨씬 더 아주 짜릿짜릿하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의사들도 걱정하고 변호사들 걱정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급 두뇌들이 걱정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고급 두뇌가 그럴 정도면은 비숙련 노동자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 서울대학교 이제 김태희 교수가 또 이 부분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기회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책에서만 배웠죠. 실제로 경험을 못했던 러다이트 무브먼트라는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아까 얘기 드린 1차 산업혁명 요때 얘기입니다. 요때의 기록들 중에서 자기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근로자들이 기계 나오는 거를 파괴한다 이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규모가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하는 그런 데모의 몇 배 되는 그런 규모고 그래서 그 러다이트 무브먼트를 진압하기 위한 군대 동원한 규모가 나폴레옹하고 전쟁하는 그런 군대의 규모보다도 컸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이 일반 근로자들의 모든 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뺏는 것 아주 악마처럼 여겨졌지만은 결국엔 그걸 통해 가지고 영국이 가장 앞서는 그런 경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그 기회를 잘 살리면은 지금 당장에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상상이 되지만 거기에 적응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 금융산업에 계신 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들은 것처럼 정말 텔러머신 자동 현금 이출기가 나왔을 때 은행원들이 정말 직장 잃을까 봐 걱정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한 것처럼 이 부분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저도 노동부 장관 주재로 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일자리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다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세 가지, 그 다음에 중국도 나옵니다만은 대응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은 약간 초점이 좁혀져 있고요. 좁혀져 있는 만큼 훨씬 더 대응하기가 좀 효과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워낙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중심을 둬가지고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일본도 제조업 중에서 이제 로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관학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가 돼서 AT&T라든가 GE라는 데서 민간이 주도를 해서 나가는데, 민간이 주도해서 나가면은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경쟁을 하는 중에서도 민간 회사들은 뭐 당연히 경쟁하겠죠. 경쟁하는 중에서도 표준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중국은 뭐 강력하게 정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대1로 포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조업 2025라는 거를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제조업 틀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싸구려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업이 아니라 여기에 인터넷이나 IoT를 접목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이라는,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한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의 각 업체가 참여를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준화에, 그러니까 미국이 표준화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미국의 회사들은 주로 이런 회사들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디파인 하기가, 정의를 내기가 가장 간단한 그러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을 중심이 돼가지고 제조업에 대해서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아까 인터넷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서부터 뭐 3D 프린터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면 이게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그거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뒷받침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상관학을 추진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요. 여기에 상관학은 우리 시스템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나 기술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들을, 거기에 대학하고 연구소들을 갖다가 모아주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 중소기업 같은 데를 하는데, 이것을 클러스터 형식으로 테스트 베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은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베드니까 중소기업들이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독일의 특징이고, 그래서 독일은 금년 현재 한 500군데 이런 테스트 베드를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는 자금 지원하고 이제 제반 시설 같은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구소들하고 이 학교가 인볼브가 되고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무지막하게 많은 R&D 자금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 단계만 좀 더 나갈 것 같으면 이런 R&D 자금을 과학기술부, 뭐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부, 산업부, 교육부가 각각의 루트를 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좀 더 클러스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모아줘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저희 사무실이 이제 세종에 있는데 옆에 있는 대덕단지라든가 이런 데 이런 클러스터를 한번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은 독일하고 약간 비슷하지만은, 일본은 그 중에서도 IoT,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대표적인 이 단체 또는 지원 기구는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그래서 여기서 로봇을 중심으로 하되 로봇과 관련된 이 제조업들의 이 발전을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연결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발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이걸 고쳐 나가야 할 단계인데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비슷하게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그 사이에 해왔습니다. 하나는 제조업 3.0이라고 그래서 독일은 이제 4.0 분들이 3.0 그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러가지고 정부가 한 10,000개, 20,000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 4월에 신산업 민관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신산업 민관.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스마트 팩토리도 들어보신 분들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 숫자에 이제 3.0이라는 거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과거 2, 3, 4, 5년 해왔던 제조업 3.0 스마트 팩토리는 이 IoT를 활용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 사이에 상당히 좀 뒤처져 있고 중소기업들이 기계화는 돼 있지만은 자동화가 덜 돼 있고 중소기업의 컴퓨터를 쓰는 그런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기초적인 또는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것도 중소기업단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현대화, 그 다음에 시스템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이제 3.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센서로 묶고 또 이것을 연구기관하고 묶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이렇게 이제 장관하고 대한상의 회장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와서 닿지 않는 부분이 특히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아주 범위가 상당히 좁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또는 제조업 4.0 이렇게 지역적으로 클러스터가 돼 있지 않고 이건 좋게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부가 조금 더 초점을 오늘 뒤에 발표할 이제 여러 가지 산업마다 이제 구분 있지만 초점을 좀 좁혀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시범 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와 관련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테스트베드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지역을 클러스터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R&D 많이 나가는 거를 집중적으로 좀 모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테스트베드하고 유저 케이스한 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테스트베드는 문자 그대로 이제 시험 단계라서 그 중에 이제 성공하면 되는 거고 일본이나 독일의 이제 유저 케이스라는 건 실제로 이 IoT를 적용해 가지고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그러한 그 성공한 회사들의 모델을 널리 알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문가들 특히 이제 이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IoT면 IoT 또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그 기계적인 기술적인 자동차면 자율자동차, 드론이면 드론은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Io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또는 제도, 인스티튜션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운동장을 잘 만들어주면은, 운동장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 운동장에서 뛰어놓고 실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운동장을 안 만들 것 같으면은 선수 몇 명 양성을 해도 쫓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느끼지만, 예를 들면 핀테크 한다 그러고, 예를 들면은 인터넷 은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중국의 마인이라는 사람들 뭐 전 세계에서 마음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은행 만들어 놓고 우리 임정영 위원장님이 무지하게 애를 쓰셔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말로 IT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예를 들면 의결권 제한을 둬가지고 IT 하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기술적인 발전을 하려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율주행하고 드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이 상품을 발견을 했을 때, 이 상품을 발명하고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이 진짜로 상업화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기반이 되면은, 그건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이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이 제약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걸 생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코스트 베니핏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게 99.9999% 안전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차, 드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균형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사회적인 코스트로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아마 여기 이제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돈 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정부에서 이제 규제 계약할 때 그러면 제발 그 돈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또 정부 스스로도 돈을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감시를 하고 또 그거를 세이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돈 조금 받으면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10배, 20배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를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고요. 그 중에 저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데이터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특히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건강보험 관련한 그 데이터를 정말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메르스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전염병 대책 같은 거를 아주 훌륭한 대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 정보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묶어놓으면, 그래서 조금 시도는 있었습니다. 시도는 있었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야 이게 탈이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반 정말로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데, 원칙은 막 간단합니다. 원칙은 간단한 게, 개인 여기 있는 대로 익명에, 그러니까 사람의 신상은 감추더라도 이 데이터로서의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 빅데이터가 돼야지 아까 그 모든 분야 뭐 의료면 의료뿐만이 아니라 뭐 뱅킹 모든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뭐 각각의 이 기술과 관련된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먹으려면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오늘 내일 또는 뭐 5년, 10년 돼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과거 1차, 2차, 3차에 4차로 넘으면서 앞으로 이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놈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대에 쫓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뭐 다 느끼셨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옛날의 교육은 그나마 창의성, 그나마 이 수월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앉아가지고 다 정해진 정답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돼가지고는 정말로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국의 대학교 가서 저도 뭐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은 공부를 상당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유명한 학자들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학 박사가 정말로 나오기 힘든 수학을 제대로 창의적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학문이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배운 그 시스템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교육이 대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생 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71년도에 학사를 받았고 82년도에 석사를 했고 93년도에 박사를 했습니다. 11년간 텀이 있었는데 같은 학문입니다. 경제학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11년마다 전혀 새로운 그 학문의 추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그 기간의 경과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나와서도 지속적인 그 평생 교육 시스템이 돼야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국가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